컬럼 C의 정보를 이용해서 컬럼 D를 한번 계산해 본 건데요. 컬럼 C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로그 1인당 GDP인데 여기에서 2010년과 2011년 그러니까 인접한 두 시점의 로그 1인당 GDP의 차이를 한번 계산해 볼 텐데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겁니다. 4.654에서 4.605를 빼면 암산이 간단하게 될 것 같아요. 이 차이는 0.049와 같아요. 그 다음에 2012년과 2011년 이 두 값의 차이를 또 한번 계산해 보면 마찬가지로 0.049와 같습니다. 하나 더 해보면 마지막 한번 해볼까요? 19년과 20년 이 차이를 계산해 보면 0.049와 같아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 계산을 시작을 할 때 컬럼 A에서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스프링필드의 1인당 GDP는 매년 5%씩 증가한다, 성장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1인당 GDP를 계산한 다음에 컬럼 A에서 여기에 자연 로그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컬럼 C를 계산을 했고 이제 이 인접한 두 시점 사이의 차이를 계산했더니 바로 0.049, 그러니까 대략 4.9%죠. 4.9%에 해당하는 값을 찾았는데 모든 인접한 두 시점에서의 로그 GDP의 차이를 계산했더니 0.049와 같았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5%의 증가율로 증가하는 경우 로그를 취한 다음에 인접한 두 시점 사이의 차이를 계산하면 근사적으로 경제 성장률과 같아진다라고 하는 결론을 제가 간단한 이그젬플을 통해서 보여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정리를 제가 했습니다. 매년 5%씩 증가하는 1인당 GDP의 자연 로그를 취한 다음 매년 그 차이를 계산하면 인접한 두 시점 사이의 로그 값의 차이입니다. 이건 이제 로그 디퍼런스라고 하는데요. 로그 디퍼런스를 계산해 보면 0.049, 약 5%와 비슷한 값을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 일정한 증가율로 굳이 증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성장률을 계산하는 방법이 이제 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방법 하나가 제가 지금 여기서 한 것처럼 1인당 GDP의 자연 로그를 취한 다음에 두 시점 사이의 차이를 계산하면 그것이 바로 근사적으로 경제 성장률과 같아진다라고 하는 걸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자, 어떻게 이게 성립할 수 있는지를 제가 간단한 예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같은 슬라이드의 내용이 있는데 제가 한번 직접 해보죠. 그래서 제가 과정 자체를 여러분 따라서 보시는 것도 뭐 시간이 없으시면 그냥 스킵하면 되겠지만 제 과정 자체를 따라하는 것도 의미가 있어서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 인접한 두 시점 사이의 1인당 GDP입니다. 우선 여기에서부터 시작 한번 해보죠. 2020년에 20이라고만 쓰겠습니다. 1인당 GDP는 2019년에 1인당 GDP에 1 플러스 G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G는 뭐 경제 성장률이 일정하다고 가정해도 괜찮고 지금 우리는 2019년과 2020년 사이의 관계만 보고 있기 때문에 G는 19년과 20년 사이의 경제 성장률 혹은 1인당 GDP의 증가율이다 라고 정의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G는 그냥 편의상 성장률이라고만 제가 쓰겠습니다. 자, 이제 양변에 자연 로그를 한번 취해보는 거예요. 로그의 y 2020년 그 다음에 로그의 전체 1 플러스 g times y의 2019년 GDP가 되겠죠. 그러니까 로그의 성질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곱셈으로 되어 있는 건 로그 플러스 로그로 쓸 수 있다고 했었는데 곱셈이 있으니까요. 자, 오른쪽은 뭐와 같아지냐면 로그의 1 플러스 g 플러스 로그의 y 19라고 쓸 수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 오른쪽에 있는 로그의 y 19를 왼쪽으로 이렇게 넘겨주면
로그의 y20 마이너스 로그의 y19는 로그의 1 플러스 g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도 로그의 성질 가운데 하나 이야기했었는데, g가 굉장히 작은 값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근사적으로 이 오른쪽은 근사적으로 g와 같아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근사적으로 로그의 y20 마이너스 로그의 y19는 근사적으로 g와 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g는 여기서 성장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두 시점, 그러니까 2019년과 2020년 사이 1인당 GDP의 증가율이 얼마인가를 계산하는 방법은 이렇게도 계산할 수 있어요. 제가 보통 경제 성장률의 정의에 해당하는 식인데 이렇게 계산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20년 1인당 GDP 마이너스 2019년의 1인당 GDP를 시작하는 시점인 2019년의 1인당 GDP로 나눈 다음에 100을 곱하면 이게 바로 경제성장률 G에 해당하는 값이잖아요. 이렇게도 계산할 수 있고, 어떻게도 계산할 수 있냐면 2020년과 2019년의 1인당 GDP의 자연로그를 취한 다음에 그 두 값을 빼면, 그러면 정확한 경제성장률은 아니지만 근사적으로 이 값과 유사한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뭐 대략 우리 앞에 5% 이그젬플에서 봤던 것처럼 뭐 한 0.1% 포인트 정도의 차이 에러가 있을 수 있겠죠. 이제 5%만 해도 그렇게 작은 값은 아니에요. 그래서 한 2% 정도라고 하면 그 에러가 훨씬 더 줄어든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같은 결과를 이제 얻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게 좀 불편하면 여기 그냥 물결 표시하시면 돼요. 근사적으로. 그렇죠? 자, 이번에는 1960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 경제의 1인당 GDP의 증가율이 연평균 5.86%로 증가했습니다. 이제 이 값을 한번 이용을 해볼게요. 매년 5.86%로 성장하는 하이포테티컬한 케이스를 우리가 앞서 그림에서 봤는데 이걸 이용을 해서 숫자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1960년의 1인당 GDP는 실제 값을 그대로 사용할게요. 932달러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1인당 GDP가 이제는 매년 5.86%로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1960년과 61년 사이에 예를 들어서 1인당 GDP가 5.86% 늘어난 건 아니에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가상적으로 매년 5.86%씩 증가한다고 우리가 가정하고 있으니까 이 공식을 이용해서 아래쪽에 있는 이 공식을 이용을 해서 1961년부터 2020년까지 1인당 GDP를 쭉 계산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계산한 것이 이제 첫 번째 컬럼입니다. 932달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고요. 쭉 계산했더니 앞에 실제 데이터와 비교해 보시면 이 값들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2020년의 1인당 GDP는 이건 실제 데이터와 동일해요. 자, 왜 그런지는 나중에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텐데, 여하튼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가상의 1인당 GDP 경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 똑같이 우리가 스프링필드 이그젬플에서 했던 것처럼 자연 로그를 한번 취해보죠. 932달러의 자연 로그는 6.837 같은 방식으로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2020년에 28,000달러에 해당하는 자연 로그 값은 10.253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게 바로 뭐냐면 이 두 값의 차이를 계산해 보면 이게 근사적으로 5.86이 되겠죠. 물론 5.86보다는 조금 작을 거예요. 분명히 이제 에러가 있으니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6.894 마이너스 그 다음에 6.837 대략 한 5.7 죄송합니다. 5.7% 정도가 나오죠. 그래서 근사적으로 5.7% 정도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말씀드렸듯이 5.8% 정도는 그렇게 작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이제 로그로 변환한 다음에 차분을 했을 경우 우리가 얻는 성장률과는 조금 다른 값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이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건 한번 이제 다시 제가 하나 빠뜨린 게 있어서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계산해 보면 다 5.7%가 돼요. 이렇게 계산해도 5.7,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해도 5.7이에요.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고 싶은 건 뭐냐면 가로축에 연도를 표시하고 세로축에 1인당 GDP의 로그 값을 표시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이 이렇게 되겠죠. 대략 뭐 한번 봤으니까 다시 한번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본다면 가로축이 연도가 돼요. 그러면 1960년에 6.837의 값이 되겠죠. 그 다음에 1961년에 6.894가 될 거예요. 여기 어디쯤 있겠죠. 6.894. 그 다음에 62년도에 6.951 이렇게 될 거예요. 이 점들을 쭉 연결하면 어떤 형태의 곡선이 될까, 그래프가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건데, 우리가 어떤 사실을 알고 있냐면 이 두 값의 차이는 정확히 5.7%, 마찬가지로 62년도에 1인당 GDP의 로그 값이 6.951인데 이 둘의 차이도 5.7%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가로축의 변수가 연도겠죠. 연도가 하나만큼 늘어날 때 세로축의 값이 정확히 5.7%씩 증가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5.86%겠지만 여기 우리가 로그로 근사해서 계산한 값은 5.7%니까 제가 5.7%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X축의 값이 한 단위 늘어날 때 X축의 값의 한 단위는 1년입니다. X축의 값이 한 단위 늘어날 때 세로축의 값은 정확히 5.7%씩 늘어나는 거예요. 그냥 이건 단순한 직선의 그래프 관계를 설명한 건데 이거의 이제 경제학적인 의미는 뭐냐면 1년 시간이 흘러갈수록 매년 1인당 GDP는 5.7%씩 증가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로 그려보면 가로축이 연도가 되고요. 이제 세로축은 1인당 GDP의 로그 값이에요. 자, 그런데 이 로그 값의 차이, 그러니까 로그 디퍼런스는 정확히 5.7%와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연도를 구분하기가 칸이 좁아서 좀 힘들겠지만 60년과 61년 사이에 이 차이는 정확히 5.7%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비약적으로 얘기하면 70년에서 80년으로 10년 이렇게 가로축의 값이 10단위 늘어나면 세로축의 값은 5.7%에서 57%가 되겠죠. 그러니까 0.057이었는데 10단위 늘어나면 이건 이제 0.57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칸의 길이가 0.57이라는 뜻이죠. 여기에서부터 여기가 10년이고 여기가 10칸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0.57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매년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로그의 1인당 GDP의 로그 값은 정확히 0.057만큼 늘어난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어떤 기간 동안 1960년부터 2020년까지 일정한 증가율로 증가하는 경우에 실제로는 그렇진 않죠. 만약 5.86%로 일정하게 증가하는 경우 자연 로그를 취해서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반듯한 직선의 형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5.86%로 성장할 경우 1인당 GDP의 로그 값은 이렇게 직선의 형태를 갖는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네, 하지만 우리가 앞서 봤듯이 실제 1인당 GDP는 이렇게 증가하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직선으로 정확히 피팅하기는 어렵겠죠. 자, 이제 1인당 GDP의 로그를 취한 실제 GDP입니다. 액추얼 GDP의 자연 로그를 취한 그림과 그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그림을 한번 겹쳐서 그려볼 텐데요. 자, 보시다시피 검정색 실선이 바로 실제 GDP의 대한민국 실제 GDP 1인당 GDP의 로그 값이에요. 액추얼 GDP의 로그 값이고 그 다음에 파란색 점선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상적인 1인당 GDP의 자연 로그 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86%로 일정하게 증가하는 경우 당연히 직선의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 1인당 GDP는 직선과는 조금 다른 그래도 뭐 직선으로 어느 정도 우리가 피팅할 수는 있겠죠. 어느 정도 완벽하게 피팅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서 대체로 로그를 취했을 때 그러니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변수가 바로 1인당 GDP였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변수였는데 여기에 자연 로그를 취하면 직선과 매우 비슷한 그래프의 모습을 띄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성장률 계산하는 이그젬플 두 가지를 제가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컨버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장률 계산하는 방법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간단하게 로그를 사용하는 경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그젬플, 한국 경제의 GDP가 매우 안정적인 상태에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뭐 각주로 steady state를 안정적인 상태라고 이제 번역을 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steady state이라고 하는 게 뭔지 성장 모형, 성장 이론에 가서 솔로우 성장 모형에 가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거고요. 그래서 뭐 업앤다운이 없는 상태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안정적인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팬데믹 이라든가 혹은 뭐 석유값, 원유값의 변화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네거티브 샥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부정적인 충격으로 인해서 GDP가 경제 전체 GDP가 1% 하락했습니다. 기존에 하락하기 전에 GDP를 이제 Y0라고 부르고요. 하락한 이후에 GDP를 이제 Y1이라고 한번 해보죠. 그런데 1% 하락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1-0.01에 Y0를 곱하면 우리가 Y1 1기의 충격 이후에 이제 GDP를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 만약에 자연로그를 취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자연로그를 취한다면 왼쪽에 자연로그 취하면 로그의 y1 자 오른쪽은 이 두 텀이 곱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그의 y0 더하기 로그의 1-0.01과 같고 제가 1-0.01을 0.99라고 쓰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한번 보시죠. 1 플러스 x의 자연로그 x가 충분히 small enough 하다면 근사적으로 x와 같고요. 마찬가지로 1-x에 대해서도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x가 small enough 하다면 마이너스 x가 돼요. 마찬가지로 0.02는 충분히 작은 값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으니까 로그의 1-0.01은 근사적으로 마이너스 0.012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렇게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도 쓸 수 있고 로그를 취한 다음에 로그 차분한 값이 바로 근사적으로 경제 성장률과 같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GDP의 로그 값, 로그의 Y1이겠죠. 충격 이후. 그다음에 원래 GDP의 로그 값, 이건 충격 이전의 GDP의 로그 값이니까 로그의 Y0 이 두 값의 차이가 바로 충격 이전과 충격 이후의 경제 성장률의 근사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에그젬플은 이건 이제 전년 동기 대비 GDP에 대한 개념을 이제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리고 싶어서 만든 에그젬플이고요.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우리가 경제 성장률을 계산할 때 그 지금 3분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 2, 3월이 1분기고 first quarter 그 다음에 4, 5, 6월이 2분기 second quarter고요. Q2라고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7, 8, 9월이 3분기에 third quarter라고 하고 10, 11, 12월이 이제 마지막 분기죠. fourth quarter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는 이제 여기 있단 말이에요. 3분기입니다. 그래서 9월이 끝나면 이제 3분기의 전반적인 경제 상태 혹은 뭐 GDP, 분기 GDP가 발표가 되겠죠.
꽤 오래 있다가 발표가 됩니다. 한 11월에서 12월까지 가야 3분기 GDP가 이제 공표가 될 텐데, 여하튼 우리의 관심사는 뭐냐면 3분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가 바로 4차 대유행이잖아요. 팬데믹 4차 대유행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데, 3분기의 경제 상황을 비교하기 위해서 2분기보다 3분기가 얼마나 더 좋아졌는지 혹은 얼마나 더 나빠졌는지를 비교할 수도 있어요. 전기 대비로. 이걸 우리가 전기 대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Q2와 Q3를 비교한다면 이걸 이제 우리가 전기 대비라고 하고, 그러니까 2분기 대비 3분기는 어떻게 GDP가 늘어났는지 감소했는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건 좀 좋은 방법은 사실 아니에요.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방법이 아닌 이유는 7, 8, 9월 3분기에는 여름 휴가가 들어가 있어서 대체로 그 산업 생산 시설 설비들의 가동률이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쉬는 공장들도 많아서 공장이 이렇게 풀리 돌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가동률 같은 것들이 좀 떨어져서 생산량이 대체적으로 좀 감소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2주일 정도 휴가를 보내기 때문에 일하는 시간도 좀 줄어들고 고용도 대체적으로 감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4, 5, 6월인 2분기와 여름 휴가가 들어가 있는 3분기를 비교하는 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분기와 3분기를 비교하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당연히 뭐 전기 대비 어떻게 변했는지 비교하는 경우도 있고, 대체적으로 애플은 애플끼리 비교하고 오렌지는 오렌지끼리 비교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Q2는 오렌지에 해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고, 물론 이제 Q2와 Q3를 비교하기도 해요. 그걸 안 하는 건 아닙니다만, Q3를 이제 애플이라고 한번 해보죠. 그래서 애플은 이제 애플끼리 비교하는 것이 조금 더 make sense 할 테니까 어떤 비교를 많이 하냐면 2021년 4차 대유행을 지난 Q3와 2020년에 Q3를 비교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이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전년 동기 대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년이 바로 2020년이고요. 동기는 같은 기간이니까 동기가 같은 기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third quarter 1년 전에 같은 기간인 third quarter를 비교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그래서 대체로 GDP의 증가율을 뭐 한국은행이나 혹은 기획재정부나 이런 이제 정책 당국에서 공표를 할 때는 여러 가지 지표를 같이 이제 제시를 하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 GDP 증가율, 증감률 혹은 성장률을 리포트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이죠. 여기서 다시 이그젬플로 돌아가서 여기는 1분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분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했는데 1분기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직전 연도의 4분기와 올해 1분기를 비교하는 것도 조금 make sense 하진 않아요. 직전 연도의 4분기는 크리스마스가 들어가 있고 연말 이런 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연도의 1분기에는 뭐 100% 설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크리스마스와 설날이 들어가 있어서 이런 할러데이 시즌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으면 이 할러데이 시즌으로 인해서 경제가 얼마나 뭐 과열되었는지를 보고 싶다면 1년 전의 할러데이랑 이번 할러데이를 비교하는 것이 사실 메이크 센스 하겠죠.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전기 대비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시즌과 설날 이렇게 비교하는 것이 틀렸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잘 하지는 않는데 전기 대비로도 말씀드렸듯이 전기 대비로도 리포트를 하기는 해요. 전년 동기 대비로 리포트하기도 하고 전기 대비로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조금 더 일반적인 것은 그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전년 이게 좀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그렇죠? 사람마다 좀 달라요. 전기 대비를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전년 동기 대비를 써야 뭐 또 이해를 잘하는 분들도 있어서 뭐라고 또 얘기하기는 그러네요. 자, 이제 2021년 1분기 GDP의 로그 값에서 2020년 1분기에
GDP 로그 값을 한번 빼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같은 기간에 1년 전 값을 빼는 거니까요. 우선 증가율을 먼저 계산해 볼 수 있는데 YT 플러스 1이 올해 1분기고요. 올해 1분기. 그 다음에 이제 YT가 작년 1분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년 Q1. 그러니까 이제 시작점이 작년 Q1이고 끝점이 올해 Q1이니까 당연히 시작점인 작년 Q1으로 나누어주면 이게 바로 전년 동기 대비 GDP 증가율 혹은 GDP 성장률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장률 계산하는 공식 쓴 거고요. 퍼센트로 쓰고 싶으면 곱하기 100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자연 로그를 취해서 로그 디퍼런스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똑같은 식인데 여기도 한번 해보죠. 계산 과정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슬라이드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경제 성장률을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했고요. y t 플러스 1 이게 바로 올해 1분기, yt가 작년 1분기, 작년 1분기로 나누어 준 값이 바로 성장률이고 이걸 g라고 하겠습니다. g라고 한 거예요. 계산하면 몇 퍼센트가 나오겠죠. 그 값입니다. 레프트 핸드 사이드를 다시 쓰면 자 이렇게 쓰면 yt 플러스 1 나누기 yt가 되고 자 이렇게 쓰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양변에 1을 더해주면 1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yt 플러스 1 나누기 yt는 1 플러스 g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양변의 자연로그를 한번 취해보는 거예요. 로그에 yt 플러스 1 나누기 yt 그 다음에 로그에 1 플러스 g 참고로 g는 비교적 작은 값이다. 스몰 이너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른쪽은 근사적으로 g와 같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왼쪽은 분자와 분모로 되어 있는 어떤 값의 자연로그를 취하면 로그 마이너스 로그, 로그 분자 마이너스 로그 분모라고 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와 같냐면 로그의 yt 플러스 1 마이너스 로그의 yt 근사적으로 이제 g와 같아지겠죠. 바로 이게 올해 1분기 GDP고 이게 바로 로그 값, 그 다음에 이게 바로 작년 1분기 GDP의 로그 값입니다. 그래서 두 로그 값의 차이가 바로 성장률의 근사값이 되겠죠. 근사적으로 성장률과 같아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계산한 게 이제 바로 이거고요. 정리하면 2021년 1분기 GDP의 로그 값, 로그의 YT 플러스 1에서 2020년 1분기 GDP의 로그 값, 로그의 YT를 빼면 두 기간 사이에 성장률의 근사값이 되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전년 동기 대비 GDP 증감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1960년부터 2020년 사이에 1인당 GDP의 증가율 평균값이 대략 5.86%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5.86%는 어떻게 계산된 값인가 궁금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계산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어떤 전제가 필요하냐면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면 1960년부터 2020년까지 일정한 증가율로 1인당 GDP가 증가했다라고 가정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앞서 했던 이 공식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공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Y의 2020년 1인당 GDP는 1 플러스 G의 60승이 되겠죠. Y의 1960. 그래서 T-0가 바로 이 승수가 되니까요. 2020-1960이 바로 1 플러스 G의 승수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식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공식을 쓸 때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가정을 한 거냐면 1960년부터 2020년 사이에
1인당 GDP의 증가율이 경제 성장률이 일정하다라고 가정한 것입니다. 그래야 일정한 증가율 G를 계산할 수 있겠죠. 식 하나, unknown 하나니까 equation 1 unknown이면 우리가 그 1 unknown을 계산할 수 있지만 뭐 equation이 하나인데 unknown이 2개 이상이 되면 우리는 그 unknown들을 미지수를 찾아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식을 풀어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 뭐 제가 슬라이드에 적어 놓은 것처럼 양변을 y의 2에 1960년의 1인당 GDP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쪽은 없어질 거고요. 그래서 왼쪽 left hand side와 right hand side를 이제 바꿔서 한번 써보면 right hand side를 이쪽에 먼저 써보죠. 1 플러스 g에 60이 될 것이고 left hand side를 이제 right hand side에 쓰면 2020년에 1인당 GDP를 1960년에 1인당 GDP로 나누었으니까요.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정도는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x의 제곱에다가 2분의 1승을 해주면 이건 x와 같아집니다. 그러니까 승수의 승수는 승수끼리 곱셈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x는 여기서 뭐 0보다 큰 값이라고 가정을 하죠. 그 다음에 a승, a도 0보다 큰 값입니다. x의 a승에 b승을 할 경우 이건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x의 a승 곱하기 b승. 그래서 승수의 승수는 이제 곱셈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승수가 있는 것들의 곱셈끼리는 이제 덧셈으로 표현하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x의 a승 곱하기 x의 b승은 x의 a 더하기 b승이라고 쓰지만 이렇게 승수의 승수는 두 승수를 이제 곱셈해서 표현을 하죠. 아마 이 정도는 배우셨을 것 같은데 그 성질을 여기서 한번 이용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되냐면 g를 찾아야 돼요. 뭔가 이 식을 이제 g에 대해서 표현해야 되는 거잖아요. g는 무엇이다? 우리의 이제 최종적인 목적은 바로 g는 something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우선 60승을 없애야 됩니다. 이 60승을 없애는 가장 쉬운 방법은 양변에 60분의 1승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양변에 똑같은 승수를 올려줘도 똑같이 파워를 적용을 해도 등호는 달라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양변에 똑같이 60분의 1승을 해줘도 등호는 여전히 성립합니다. 이 성질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똑같이 적용하면 되겠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g는 something으로 표현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한번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성질을 제가 그대로 이용한 것이죠. 그래서 제곱에 2분의 1승을 하면 이제 승수의 역수가 되는 값을 또 파워로 올려준 거예요. 파워로 올려주면 곱셈이 될 테니까 당연히 이제 서로 캔슬 아웃 되겠죠. 60 곱하기 60분의 1을 하면 얘는 없어질 테니까 left hand side는 1 플러스 g만 남습니다. 그 다음에 right hand side는 뭐 계산이 좀 복잡하긴 하겠지만 뭐 우리한테는 컴퓨터가 있으니까요. 복잡한 건 컴퓨터한테 시키면 됩니다. 우린 재밌는 것만 하고 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왼쪽에 g만 남겨야 되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1을 해줍니다. 그래서 결과는 1960년부터 2020년 기간 동안 1인당 GDP가 어떻게 늘어났냐면 이렇게 늘어났어요. 60분의 1승 마이너스 1 하면 이게 바로 0.0586 이런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5.86% 제가 말씀드렸던 그래서 두 기간 사이 죄송합니다. 지난 60년 동안 1인당 GDP가 이제 5.86% 속도로 증가했다. 이런 값을 얻을 수 있겠죠. 시간 나실 때 한번 해보세요.
2020년에 1인당 GDP 우리가 알고 있고 1960년에 1인당 GDP를 알고 있으니까 이 값을 각각 대입하면 이제 어렵지 않게 5.86%를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장의 마지막 섹션으로 세계 경제 성장과 성장에 따른 여러 가지 비용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3장 마무리하고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4장은 다음 시간에. 세계 경제의 성장은 수렴 가설이라고 하는 convergence hypothesis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convergence hypothesis는 요즘에는 그렇게 주목받는 가설은 아니고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이제 경제 성장론을 연구하는 그 성장론자들, 이제 뭐 거시경제학자들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는 경제 성장론자들 사이에서 이제 굉장히 핫 이슈가 되었던 논란 가운데 하나였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컨버전스 하이포테시스가 뭐냐면 크게 이제 두 그룹의 성장론자들이 있었어요. 한 그룹은 뭐냐면 하나의 그룹은 그러니까 어떤 예측을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이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 모든 국가들의 1인당 소득 수준이 비슷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소득 수준이 높은 나라도 있고 소득 수준이 낮은 나라도 있어요. 하지만 소득 수준이 낮은 나라의 경우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면 소득이 빠르게 증가해서 결과적으로 모든 국가의 1인당 GDP는 비슷해질 거다. 그래서 언젠가 수백 년이 지나면 모두 비슷한 정도의 생활 수준을 갖게 될 것이라고 하는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 한 그룹이 있었고, 이걸 이제 우리가 절대 수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이제 absolute convergence예요.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시경제학자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와 이제 상반되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뭐냐면 바로 조건부 수렴입니다. conditional convergence라고 해요. 이 conditional convergence는 어떤 개념이냐면 수백 년, 수만 년이 지나도 수천 년이 지나도 절대로 소득 수준이 같아질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국가들은 그 국가만의 어떤 고유한 특성이 있다는 것이죠.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거예요. 어떤 국가는 기술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고 어떤 국가는 기술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고요. 어떤 국가는 제도의 품질이 굉장히 좋고 어떤 국가는 제도의 품질이 굉장히 나쁠 수 있어요. 어떤 경우는 규제가 너무 많고 여러 가지 행정 비용이 많이 수반되는 그런 국가도 있고, 정반대로 규제가 매우 적고 어떤 행정적인 비용이 거의 수반되지 않는 그런 국가도 있고, 또는 정치 체제가 다른 국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유주의 시장 경제를 채택한 그런 국가도 있고, 혹은 사회주의 경제 시스템을 채택한 그런 국가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마다 기본적인 어떤 우리가 이제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뭐 생산 요소들, 자본이라든가 노동이라든가 어떤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어떤 펀더멘탈한 요인들의 차이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들로 인해서 절대 수렴이라고 하는 건 나타날 수 없고, 비슷한 그런 어떤 제도, 펀더멘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끼리는 절대 수렴이 가능하지만 이 펀더멘탈의 차이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도달하게 되는 1인당 GDP의 어떤 수렴하는 지점은 국가마다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조건부 수렴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마다 자신의 그 수렴점이 있는 거예요. 자신이 수렴하게 되는, 궁극적으로 도달하게 되는 점들은 국가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국가마다 펀더멘털이 굉장히 비슷하다면 비슷한 소득 수준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조건부 수렴이에요. 그래서 이런 디베이트는 실제로 있었고, 뭐 간단하게 제가 그림을 보여드리고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맨 위에 핑크색으로 표시한 국가가 바로 US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란색이 재팬, 그 다음에 하늘색이
UK, 검은색이 코리아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세 개의 국가들이 있는데 붉은색이 아르헨티나, 그 다음에 파란색이 브라질, 그 다음에 초록색이 차이나입니다. A, B, C 만들려고 제가 일부러 아르헨티나, 브라질, 차이나 선택한 거고요. 보시면 시간이 충분히 흘렀는데 US와 재팬 사이의 1인당 GDP의 차이는 199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일본 경제가 거의 이제 정점에 도달했을 시점입니다. 1990년 이후부터 이제 잃어버린 10년, 또 10년이 늘어나면서 잃어버린 20년, 또다시 10년이 늘어나면서 이제 잃어버린 30년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1990년에는 일본의 1인당 GDP가 US의 1인당 GDP와 거의 같아지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때 너무 어려서 그 상황을 잘 모르지만 많은 자료들을 보면 독일과 일본은 미국 경제에 있어서 굉장히 미국 경제를 굉장히 빠르게 추격했던 국가들이었었습니다. 독일과 일본. 제가 독일은 여기서 뭐 표시하진 않았지만 당시 이제 소독이겠죠. 그런데 시간이 그 이후로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재팬과 US의 1인당 GDP의 차이는 더 많이 벌어졌고 거의 뭐 독보적입니다. 미국의 1인당 GDP는 사실 독보적이고요. 뭐 북유럽과 비교해 보면 좀 의미가 있을 거예요. 여기 북유럽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재미있는 것은 재팬, UK, 코리아의 1인당 GDP가 뭐 조금씩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만 뭐 되게 비슷한 점으로 수렴하는 것 같죠, 그렇죠? 비슷한 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아르헨티나, 브라질, 차이나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지금까지는 이들 국가들이 비슷한 점으로 수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슷한 어떤 경제 구조라든가 말씀드렸던 어떤 비슷한 펀더멘털들을 쉐어한다면 그들 국가들끼리의 1인당 소득 수준은 비슷한 점으로 이렇게 갈 것이고 미국이라든가 미국과 한국, 미국과 재팬, 그다음에 미국과 UK를 비교해 보면 굉장히 펀더멘털리 다른 국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잖아요. 물론 이제 US와 UK는 얼마나 펀더멘털리 다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US와 재팬 혹은 US와 코리아는 펀더멘털리 다른 국가라는 걸 이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국가의 1인당 GDP가 같은 점으로 수렴할 거라는 생각은 사실 뭐 좀 그렇죠, 그렇죠. 예. 쉽게 납득하기가 어려운 주장이죠. 그래서 대체로 이제 절대 수렴과 조건부 수렴 사이에서 절대 수렴은 어떤 그 경우에 많이 나타나냐면 OECD 국가들 사이에서는 Absolute Convergence가 조금 나타나요. 그러니까 되게 비슷하잖아요. OECD 회원국들은 그 펀더멘탈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시장 경제라든가 국제 무역에 대한 어떤 애티튜드 여러 가지 이제 제도적인 특성들 이런 것들에 있어서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OECD 국가들 사이에서는 Absolute Convergence의 어떤 증거들이 좀 많이 나타나요. 그런데 아프리카 국가들이라든가 서남아시아, 동남아시아 국가들 이렇게 데이터에 포함시키고 그 다음에 남아메리카에 있는 국가들까지 다 데이터에 포함시키면 앱솔루트 컨버전스의 증거를 찾아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들 국가들의 어떤 제도적인 측면, 펀더멘털 이런 것들이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그룹들 사이에서만 수렴이 나타날 수 있겠죠. 이걸 이제 우리가 컨디셔널 컨버전스 조건부 수렴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Absolute Convergence에 대한 증거를 찾아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재팬, UK, 코리아 사이에서는 Absolute Convergence가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Conditional Convergence가 훨씬 더 make sense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개념이 뭐가 하나 맞고 뭐가 하나 틀렸다라기보다는 Absolute Convergence는 이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Conditional Convergence는 또 이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대충 돼서 이제 다음 시간에 성장에 따른 비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아직 다음 챕터 강의 노트를 업로드를 못했는데요.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4장 강의 노트랑 이제 렉처 노트를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